어느 늦은 저녁 나는 한강. 어느 늦은 저녁 나는 빈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오늘 서동수의 문화살롱 장판정담은 시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한강 시인의 시 중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는 시여서 이 시를 선택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수원 문인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출판 및 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우리 수원의 문인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그들이 생각하는 수원 문학의 인프라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가을에 만나 더 반갑습니다. 저는 장판정담 문화살롱 DJ 서동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두 분이신데요.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구 선배님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선생님. 네, 저는 소설 쓰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에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정구 시인님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인은 남문 뒷골목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였던 준모형이 하시던 크로키에서 이주영 화백 귀한기념 술자리에서 즉석시를 낭송하던 멋진 목소리의 낭만적인 분인데요. 직접 출판하신 책인 태어난 새는 날아야 한다라는 시집에 서명을 해서 보내주신 섬세하고 다정한 선배로 기억합니다. 또 함께 하고 계신 이종숙 소설가님은 현재 민해청 수원지부 문학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3회 법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번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현업 작가님들이 보시는 이번 수상 소식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작가님들이 보시는 이번 대한민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이종수 선생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번 수상 소식에 누구보다 기뻤던 건 제가 같은 소설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몇 년 전에 작가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국의 노벨 문학상이 나오면 어떤 장르에서 누가 탈 것인가. 그런데 저희도 귀신같이 그걸 맞췄네요. 한 10년쯤 지나면 소설에 한강 작가가 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누구나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도 기쁜 문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여류 작가로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상이었고요. 또 한강 작가가 그런 상을 타게 된 데에는 쓰기 힘든 이야기, 시대의 아픔을 그렇게 꾸준히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높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우리 이종구 시인님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우리의 문학이, 한국 문학이 그 서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점에서 그 늦게 이런 수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그 한국 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소설가님들 또 아니면 시인님들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참 많죠.
세계에 내놔도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작가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조정래 소설가님이나 또 아니면 황석영 그 외에도 아주 지금 새롭게 촉망받는 젊은 작가들도 저는 노벨문학상 세계의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쁜 일이지요. 네. 오랫동안 특히 저 수원 같은 경우 이제 고은 시인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또한 그렇게 좀 기다렸던 소식인데 제가 볼 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뜬금없이 너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참 좀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한강 작가 수상이 우리 저 한국 문학이나 아니면 전체 문학계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은가요? 제가 말씀 먼저 드려볼까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희망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학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시너지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나갔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적인 것, 우리의 일상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마주하는 그 문장들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마주하면서 원서의 그 노벨 문학 작품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남다른 그 자긍심이나 어떤 그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서 극히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도 늘 그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번역을 통해서 접하다가 행간과 줄간 그리고 그 여운이 그대로 전달되는 원어로서 우리 그 노벨 문학상 작품을 접한다라는 감회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현업에서 현장에서 글이라는 숙명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두 분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번 노벨상 수상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수원 시민들과 함께 들을 음악을 추천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이종숙 소설가님 신청곡 있으시면 사연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 참 많죠. 어릴 때부터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두 개의 곡을 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폴킴이라는 가수가 부른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도 좋아하고요. 오래전부터 제가 극렬 팬이었거든요. 조용필 선생님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이제 꿈이라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좀 과거의 노래 같긴 하지만 조용필 선생님의 꿈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도시로 상경한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들을 때마다 남 이야기 같지 않다. 때로는 연민이, 때로는 공감 가는 가사가 좋았고요. 리듬도 좋죠. 그 일부를 생각해 보면 가사에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이런 노랫말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애타게 그리는 그 마음이 정말 와닿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이종숙 선생님의 신청곡입니다. 조용필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정담 서동수의 문화살롱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글을 쓰며 생활하는 작가들의 육성을 통해 수원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학예술에 대해 조금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종구 시인은 현역 택시 드라이버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인 택시를 조정하는 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기장도 있나요? 없습니다. 네네. 네, 조금은 안 어울리는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과 시인이라는 직업의 간극을 조금 좁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도 천직으로 알고 알 수 없는 끌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살아왔지만 우리 작가님들 개인적인 문학 입문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글을 쓰시게 되었고 어떤 부분에 천착하고 있다. 이런
두 분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자기소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이정구 시인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시를 쓰게 된 계기는요. 10대 후반에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님의 침묵이라는 그 작품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흔하게 광고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봤던 구루몽의 그 시몬 너는 아느냐,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 될 것이다, 이런 시들을 감성을 받으면서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나 아니면 보들레르 이런 시집들을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한용운 선사의 그 시나 윤동주, 김소월 이런 시들을 보면서 받은 충격이 나도 한번 좋은 글을 써봐야지 하는 욕심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저 산문보다는 운문을 좋아해가지고 재밌는 여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한때는 그 직원들을 꽤 많이 데리고 디자인 회사를 했었는데, 제가 면접 볼 때 꼭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외우는 시가 있어라고 물어봤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뭐 열 맞춰 줄 맞춰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 한 줄을 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좀 일을 하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종구 시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과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종숙 소설가님 이야기도 많이 궁금한데요. 저도 언젠가 여행기를 한번 내는 게 꿈인데요. 여행 작가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작가님 책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책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문학적 글쓰기는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고요. 산문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 굉장히 드라이했던 것 같습니다. 시나 이런 문학 작품의 계기가 아니라 한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싶으니까 삶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재미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만 살고 싶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음의 방황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부나 한번 해보자. 살기 힘들 땐 공부가 최고야, 이러면서 저를 다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늦게 대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연히 평생학습관에서 소설 창작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게 됐죠. 그때는 정말 아련한 안개 속에 있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고 무려 10년 만에 등단을 하고 소설가가 됐죠. 그때가 50살이었어요. 제가 40살에 소설 공부 시작해서 50살에 등단을 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걸음이 느렸죠. 그런데 이제 걸음이 느렸던 그때 돈 벌고 공부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살까, 좀 사람답게 살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인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어설프게 우리 또 작가님 앞에서 뭐 사자성어를 쓰면 하기불고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정한 배움이란 그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뭐 탐한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플렉서블, 유연하게 접하고 그 자기가 믿는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저 이종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글쓰기를 시작하셔서 등단까지 하셨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부끄럽네요. 그러면 뭐 입문 과정은 두 분한테 다 들어봤고, 위기 있잖아요, 위기. 글 쓰다 보면, 아니면 저도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 막 캔버스 막 칼로 찢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힘들거나 좀 이렇게 내가 이 글 쓰는 데 있어서 참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기억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만 좀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저도 등단을 상당히 늦게 했는데요. 젊은 날 시 쓰는 일에 미쳐서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 쓰는 선배가 등단을 시켜준다는 선생님한테 돈을 갖다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 펜을 꺾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를 글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더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펜을 들었고 또 시인들과 어울려서 다시 사유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용맹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네이티브군요. 어쨌든 시를 쓰기 위해서 태어났다. 알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네네. 우리 이종수 선생님은? 네, 위기 많죠. 근데 10년 걸려서 등단하고 나니까 처음에 사실 반짝하고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이래저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려움은 항상 자기의 벽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는 너무 현실적이다. 또 너무 뻔한 틀에 박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그만 써야 하나? 내 실력은 여기까지인가 해서 괴로울 때가 있었고요. 사실 그런 건 고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상흔이 남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준 게 공부고,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또 시작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글 쓰는 모임을 만들어서 합평을 하고 끊임없는 공부 속에서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넘겨갔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간 길을 쭉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언덕을 넘듯이 한 번 넘고 쉬고 한 번 넘고 쉬고 이런 과정이 글 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업앤다운.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속이다. 네. 너무 끝없이.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저도 뭐 그런 경험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글 쓰는 분들한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A평입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글을 쓰는 그 창작론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루틴으로 쓰시는지 아니면 머리에 뭔가 번쩍 지나갔을 때 쓰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길게 보면 딱 그 루틴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때려 죽어도 뭐 책을 읽는다든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의 창작론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시는 어떻게 보면 구상하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뭐 작품을 쓰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신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네, 그 시상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그게 강하게 오면 그러면 좋은 작품이 좀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시가 시인에게로 온다. 찾아온다. 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저도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가 구상을 하고 쓰는 그런 기획시보다는 시가 찾아오면 그걸 잘 모시고 잘 다듬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작품을 내놓을까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종수 선생님은? 네. 루틴형이고 저희는 기획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설은 이제 끝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번개처럼 지나가는 좋은 소재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구성을 하고 플롯을 짜고 한동안 묵히고 자료 찾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또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의 일을 하는 그런 루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멈추고 요즘에 이제 전업 작가로 작업실을 얻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 물리적인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시인들은 천재인 것 같고 우리 소설가들은 노력형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을 잘 지키면 글도 잘 써진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장르에 따라서 창작론이 조금 다르다는 게 문외한 입장에서는 참 재밌네요. 자, 두 분 이야기 직접 듣고 나니 두 분 작품에 대해 더 궁금하고 책을 꼭 사서 직접 읽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우리 이종구 시인님이 선택한 신청곡과 사연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곡이시죠? 네, 저는
박인희 씨의 그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 가을이 끝나갈 좀 이 쓸쓸한 아름다움 이런 거 표현된 노래로 그 세월이 가면을 그 제가 자주 듣는데요. 특히 사람들은 그 신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박인환 시인의 시에 이진섭 작곡가의 그 어떤 즉석에서의 작곡 그리고 나혜심 가수가 불렀던 이런 것을 후에 박인희 씨가 리메이크한 건데요. 그 6.25 전쟁 시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박인환 시인이 망우리 묘지에 가서 그 묘지에 다녀온 뒤에 바로 이 시를 썼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시의 즉석에서 이진섭 작곡가가 곡을 붙였고 그리고 나혜심 씨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곡이 발표되고 열흘 정도 있다가 심장마비로 박인환 시인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인의 운명 같은 어떤 그 작품 이런 느낌이 또 예술을 위해서 혼을 바치는 그런 예술가들의 느낌하고 좀 닿아 있는 듯해서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곡인데 우리 시인님의 소개를 듣고 나니까 저도 또 전혀 새로운 감정으로 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구 시인님의 신청곡 박인희 세월이 가면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정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원의 문학인 두 분을 모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원이라는 문학적 인프라가 어떤지 개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수원이라는 차별화된 지역성이 존재하는지 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수원에 글 쓰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많으시죠. 근데 작가들 특성상 이제 드러내지 않고 혼자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해청 문화위원회가 계시고 또 다른 문인단체가 또 있죠. 네, 여럿이 있죠. 여러 개가 있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예총과 민해총 이렇게 큰 갈래로 두 줄기가 있고요. 네네네. 그 민해총 산하에 문화기가 있고 그다음에 예총 산하로 문협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시인협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네네. 문인협회도 있죠. 문인협회. 그러니까요. 문인협회, 시인협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통계에 나오거나 뭐 그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볼 때 이제 수원에도 문학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인들이 그 주최하거나 또 이렇게 주도해서 우리 수원 시민들이 알만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나 행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해청 수원지부 문학분과위원장이신 이종숙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원 시민과 문화를 향유하자 하는 의미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낭독회를 열고 시화전을 여는데 특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들은 이제 민족예술제라고 해서 모든 장르 예술인들이 모여서 함께 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 문화위에서 프로그램은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예 교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회기별로 바꾸어서 창작 교실을 열어요. 시, 소설, 뭐 에세이 같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수원민예청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많이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종구 선배님이 아시는 뭐 그런 행사나 이런 거 따로 있나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민예총 쪽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예총 산하 문협이나 이런 데서도 정기적으로 낭독회나 또 뭐 시화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원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문학 예술에 대한 작가의 지원이나 예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적인 움직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작가님들이 피부로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수원에서 글 쓰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원 시민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종구 시인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또 시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저 시인님이 현실에서 느끼는 수원에서 글 쓰는 작가로서 하는 애환 또는 희망 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돼서 각 지자체에서 지급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 고양 이렇게 네 군데가 경기도에서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 후반기에 24년도 후반기에 이제 시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것도 수원시만 또 이제 거기 기존 받았던 사람들하고요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예술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 예술을 통해서 그 생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80년대 중후반에 어느 시인이 나도 월급 받는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글을 썼다가 정보과에 붙잡혀가서 형을 살았던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시인은 사회주의, 즉 이걸 주창했다는 거죠. 상상력도 참 좋으시죠, 그분들이. 그런데 어떻든 예술가들은 마찬가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 생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보자면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인식을 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지원하고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싹이 그 사회에 토대를 내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얼마나 따뜻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예술가들도 그 속에서 또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뭔가 자기 활동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의회에 통과를 했으니까 예술인 기회소득이요. 내년부터는 아마 수원에서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뭔가 예술 활동에 조금 더 이렇게 천착해서 열심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이종숙 선생님은 이제 전업 작가를 선호하셨다 그랬는데 솔직히 글 쓰는 걸로 먹고 사실 수 있습니까? 완전한 전업 작가로는 할 수 없어요. 가끔 강의도 나가거든요. 네네네. 강의가 없다면 사실 힘들고 또 이제 저는 남편이 있으니까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업 작가를 해보겠다라는 용기 있는 선언이 가능했고요. 지금도 이제 개인적으로 일부 강의를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학이나 모든 예술은 생산과 소비가 그 수요량이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불균형이죠. 그렇지만 또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재단이나 이런 문화 지원 정책들이 우리 곁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저도 뭐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좀 즐겨하는 문구가 있는데 사람의 몸은 뭐 음식을 먹고 살지만 정신은 문화예술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이종구 시인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재라는 거 우리가 말로만 뭐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경제력의 그늘에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제대로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는 어떤 창작이나 또 예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을 하고 있나 그런 수치를 보면 아직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또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좀 무거운 얘기 했으니까 이번엔 좀 가벼운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 사람들이 알만한 작가님들이 수원에서 활동하거나 창작을 하면서 겪은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문학과 예술하는 분들은 낭만적이고 멋진 어떤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두 분 작가님들 모시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 남문 흐르는 북 그리고 밀물 또 시인과 농부들 그리고 전통차집 환 같은 데서 문화예술하는 형님들 많이 쫓아다닌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들한테 추억의 장소나 수원하면 아 나 여기 그 글 쓰는 사람으로서 꼭 추천하고 싶은 데가 있고 여기서 이런 추억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도 지금 우리 진행자님 얘기하신 대로 시인과 농부, 흐르는 북, 한, 뭐, 그 후에, 외에도 참 많죠. 그리고 저는 젊은 날을 거의 순례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시인과 농부는 그 예술가들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왔고요. 또 흐르는 북에는 좀 의식 있는 이런 모임들이 많이 횡행했고, 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찻집이어서 이제 또 그곳에 그 주인장이었던 박준모 화가가 또 친분이 있어서 더 많이 그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 저 시인과 농부에 그 태동되던 시기에서부터 쭉 다녔었거든요. 그 1984년 정도인데요. 그곳에 그 원래는 그곳이 찻집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술을 좋아하는 시인 2명과 그리고 그다음에 영동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 매일같이 어울려서 세상을 논하고 시를 논하고 하다가 술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조그만 공간을 하나 얻어서 그 시대 때는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많이 듣지 못하니까 턴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서 맥주를 사다가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기웃기웃 또 그것을 보고 나도 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해서 한두 명 거기가 이제 살롱처럼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 결국은 그 후에 이제 찻집으로 됐는데요. 그 이제 제가 들은 따뜻한 소식 중에 하나 따뜻한 소식 중에 하나는 그곳에 그 이제 나중엔 술을 너무 먹다 보니까 또 손님들이 오니까 알바생을 둔 거예요. 그 경기대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이 학생이 집안 형편이 별로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휴학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운영하던 박효석 시인이 선뜻 그 등록금을 2학기나 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그 후에 그 학생은 또 작가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참 따뜻하고 그것이 또 그 예술인들이 그 괴이한 행동 뭐 이런 에피소드 많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얘기들도 그 안에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말 그대로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재밌습니다. 이종수 선생님은 뭐 추억 장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용인이거든요. 제가 이제 20살 초반에 수원을 올라왔는데 지금은 약간 개방적인 성격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남문을 지나가는데 밀물이 있더라고요. 밀물. 제가 갔을 당시에는 오이채를 굉장히 많이 넣은 소주 칵테일이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밀물에 다음 날 죽는 걸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끔 들려서 사람들 세상 구경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상의 눈을 좀 늦게 떠서 너무 신기했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싶어서 가끔 갔고 아까 말씀하신 시화농부는 또 제가 이제 홀로족이에요. 웅크리고 앉아서 남의 써놓은 낙서를 막 넘겨보고 아 나라면 여기다 뭘 썼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화농부를 다녔는데 그렇게 여러 번 갔어도 제가 주인장이랑 인사를 하고 얼굴을 트거나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늘 처음 가는 손님처럼 수줍게 있다가 오거든요. 그래도 거기가 저의 가장 문학적인 추억이 담긴 장소다 싶어요. 그리고 학사주점에서 이제 친구들과 술 마시면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팔달산 위에 벚꽃 보러 올라갔던 그 봄밤의 풍경들 지금도 눈앞에 훤하고 벚꽃만 피면 그 친구들 다시 만나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왜 나는 로맨스가 하나도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팔달산은 그 진짜 수원 사람들에겐 성지죠, 성지. 그렇죠. 누구나 추억 하나가 있죠. 한두 개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저 이종수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5D라 그래죠. 냄새까지 예, 팔다잔 그 봄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얘기 재밌게 들었고요. 인구 100만의 수원 특례시지만 덩치만 커다란 공룡이 아니라 철학과 정신이 살아있는 진정한 문화 특례시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예성 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작가분들의 따꼼하고 진정 어린 이야기들이 정책과 현실에 반영되는 희망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신청곡입니다. 한강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가 되며 작가가 그동안 했던 인터뷰들도 덩달아 회자되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인데요. 호기심에 저도 다시 찾아 들어봤는데요.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준비한 곡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애청자분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들이 추천하는 책이나 시 한 권을 소개받고 그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도 많이는 안 읽지만 그래도 꾸준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모든 상상력은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말과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이요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처럼 책 한 권, 글 한 줄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학인들이 감명 깊게 읽고 새기는 책이나 시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이종수 선생님 추천 도서와 그 이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책을 추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책은 부서진 4월이라는 이스마엘 카다레의 작품이 있어요. 카다레라는 작가는 알바니아 출신이에요. 노벨상 후보로도 여러 번 거론된 뛰어난 작가인데요. 그 작품의 배경은 알바니아의 관습법인 카눈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해야 하고 또 자신 또한 복수의 대상이 되고 마는 젊은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그 카눈이라는 것은 이제 알바니아 민족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의가 그거였어요. 피는 피로써 갚는다. 그런 강력한 룰이 존재하니까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은이가 이제 명예살인을 한 뒤에 자신은 피해 값을 갚으러 갑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20여일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20여일이 지나면 원수가 된 집안에서 다시 또 이 젊은이를 향해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극적인 운명이 끝을 낼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 짧은 여행을 떠났는데 도심에서 신혼여행을 온 한 여인을 보게 돼요. 정식으로 마주친 것도 아니고 마차 안에 타고 있는 여자를 보는데 그 도시에서 온 여인에게 마음이 끌리죠.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적인 정서 이런 것과 굉장히 알바니아라는 나라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제가 소설 쓰는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힘을 주는 책이에요. 제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 우리 지방,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풍속 이런 전통적 생활 방식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뭐 슬프지만 아름답고 괴롭지만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런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꼭 한번 부서진 4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서진 4월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구 시인님 추천하는 책하고 그 이유도 좀. 네, 저는 그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그 시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는 직관적인 거라 바로 그 언어가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저도 절망적이고 정말 목이 꺽꺽거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호승 시인의 그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접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의 해소가 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시를 반복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울지 마라. 사람이니까 외로운 것이다. 라는 이 첫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 시가 그 사람을 치료한다는 걸 제가 이제 그 시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 외에도 그 정호성 시인의 시들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문장들로 되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를 마음에 새기면 능히 그런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역할은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네, 좋은 시집 추천 감사드립니다. 거인의 어깨라고 작가님들의 안목과 경험이 녹아있는 추천 도서가 수원 시민들에게 좋은 문학적 자극으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비극이자 세계 시민민주주의의 기념비적인 항쟁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시적 감수성으로 표현해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한 명작인데요. 한편으로는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검증된 한강시의 작품성과 노벨상의 권위까지도 무시하고 폄훼하는 왜곡된 현실을 보며 미래 세대에 4.3과 5.18 등 역사적인 사건의 실체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전달해야 된다는 위기의식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방송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어렵게 모신 두 분 작가님과 즐겁고 편한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아마추어지만 이렇게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방송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정보와 미디어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을 만들어가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작가님들하고 오늘 방송 소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작가님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수원의 공동체 라디오가 있다는 것을 얼핏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출연까지 또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특히 존경하는 후배 서동수 진행자님을 뵙게 돼서 또한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이정수 선생님도 오늘 처음 뵀는데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자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DJ 선생님도 PD님도 그런 문화도시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으로 전파를 몇 번 타는 경험을 했네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알맹이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앞서고요. 오늘의 출연이 글 쓰는 저한테 일정 부분의 책임감과 함께 자긍심을 높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글을 더 열심히 쓰게 하는 방송이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었고요. 자,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의 문화 토대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의 현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상의 영광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쏠림과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투자가 아닌 생활로서 루틴으로서의 독서와 관심 그리고 지원이 절실함을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수원시민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정담 오늘 출연은 민해청 수원지부 문학위원장 이종숙님 그리고 시인 이종구님 기술 이경남 그리고 저는 DJ 서동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입니다. 가수 안치환이 부른 잠들지 않는 남도 함께 들어보시죠. 장판정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